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유로 2020 결승전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경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포인트를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8강전에서 부상을 당한 스피나졸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피나졸라의 자리에는 에메르송이 경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이탈리아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와 오른쪽 풀백 자리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키에사와 베라르디가 선발로 나오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두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각각 3번씩 선발로 출장했는데요. 8강과 4강전에서는 키에사가 먼저 선발로 나오기도 했고, 특히 토너먼트에 올라와서는 키에사가 16강전과 4강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끈 기억이 있는 만큼 키에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승부차기까지 갔던 4강전에서 키에사가 연장전에 근육경련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컨디션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베라르디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부상을 당한 플로렌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결승전에서는 디로렌조와 플로렌치 중 한 선수가 선발로 나올 텐데요. 디로렌조가 대회 내내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유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치니 감독이 오른쪽 풀백 자리에 플로렌치를 주전으로 기용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플로렌치가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했다면 플로렌치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잉글랜드는 현재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경기에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4백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3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에 다소 변화가 있는데요. 3백을 사용할 때는 잉글랜드가 워커를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워커가 중앙 수비수로 배치된다면 오른쪽 윙백 자리에는 트리피어가 나오면서 워커와 트리피어가 함께 출전하는 형태로 선발 라인업이 구성될 텐데요. 그러나 잉글랜드가 4백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른쪽 풀백 자리에 워커가 선발로 나오고 트리피어가 빠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마운트가 선발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사카와 산초 혹은 포든이 선발로 나오기 위해서 경쟁할 텐데,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카를 선발로 기용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사카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가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역습을 노리고 이탈리아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확률이 높은 경기입니다. 먼저 사우스게이트 감독 체제에서 잉글랜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팀을 만나든 섣부르게 전방에서 압박을 펼치지 않고 수비적으로 내려선 상태에서 단단한 수비 전형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잉글랜드는 언제나 중앙 수비수와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워커까지 최소한 5명의 선수를 후방에 남겨두고 경기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공격을 전개할 때 루크쇼는 공격에 가담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워커는 올라가지 않고 3백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이스와 필립스는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언제나 수비 라인 앞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처럼 4백을 사용할 때도 3백으로 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워커를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배치하는 3백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왼쪽 측면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워커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후방에 남아서 중앙 수비수들과 3백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명의 수비수와 앞선에 위치하는 2명의 선수까지 잉글랜드는 언제나 5명의 선수를 후방에 배치한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잉글랜드는 언제나 후방의 선수 숫자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루크쇼 또한 평소에는 최대한 오버래핑을 자제하면서 6명까지 수비 숫자를 남겨놓을 때도 있습니다. 공격 작업은 보통 전방에 있는 4명의 선수에게 맡길 때가 많은데요. 반면 이탈리아는 만치니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잉글랜드처럼 공격을 전개할 때 왼쪽 풀백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오른쪽 풀백은 후방에 남아있을 때가 많은데요. 바렐라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오른쪽 풀백이 3백을 만들면서 3명의 수비수와 2명의 미드필더가 배치되거나, 오른쪽 풀백이 중원으로 올라오면서 중원에 3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전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 장면에서 4백을 만들고 있는데, 이때 왼쪽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오른쪽 풀백은 후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3백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3백을 만드는 상황에서 오른쪽 풀백이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한 칸 더 올라가게 되면 중앙 미드필더가 3명으로 늘어나는 전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 전형을 만드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이탈리아가 잉글랜드와 다른 점은 이탈리아는 공격을 전개할 때 수비 라인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격 상황에서 베라티와 디로렌조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도와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전방에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한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탈리아가 공격 전형을 만들었을 때 지켜봐야 하는 것은 좌우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공격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측면에서는 인시니에와 에메르송의 플레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인시니에는 중앙으로 움직여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할 때가 많은데,
이탈리아는 인시니에가 중앙으로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면 이때 에메르송이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방에서는 베라티가 앞선에 있는 두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인시니에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는 베라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을 보면 오른쪽에서는 바렐라, 키에사, 디로렌조까지 3명의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스위칭 플레이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렐라, 키에사, 디로렌조 세 선수는 기동력이 훌륭한 선수들이고 측면과 중앙 지역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꿔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키에사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로 움직여서 득점에 집중할 때 바렐라나 디로렌조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측면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이탈리아 대표팀의 대표적인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키에사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바렐라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렐라와 키에사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이탈리아의 주요한 공격 패턴인데요. 반면 이탈리아가 측면에서 찬스를 만들 때 수비 전형을 만들고 있는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좌우 측면 수비수와 측면 공격수의 수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 수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오른쪽 측면에 산초나 포든이 아니라 수비력이 좋은 사카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잉글랜드가 좀 더 측면 수비를 강화하고 싶다면 3백을 사용하면서 수비할 때는 5-4-1에 가까운 전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5-4-1 전형을 만들게 되면 측면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탈리아 선수들을 1대1로 압박하기 좋은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결승전에서 3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탈리아는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공격 전형을 만들 때 중앙에 5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을 압박할 때 순간적으로 인시니에와 바렐라에게 공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시니에와 바렐라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인 만큼 이때 두 선수의 발끝에서 나가는 패스가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공격적으로 나갈 때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사카와 스털링 혹은 마운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역습을 시도합니다.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 사카, 스털링, 마운트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케인이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잉글랜드의 경기를 보면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선수들이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장면을 경기 내내 볼 수 있습니다.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릴리시나 산초를 투입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만큼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와 공격수들의 공간 침투는 결승전에서 잉글랜드의 주요한 공격 패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켜봐야 하는 잉글랜드의 또 다른 공격 패턴은 스털링과 루크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는 보통 스털링이 중앙으로 움직일 때 루크쇼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스털링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루크쇼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순간적으로 루크쇼에게 공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비가 루크쇼를 따라 움직이면 스털링이 측면에서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발생하는 상황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잉글랜드가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는 찬스를 만들어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탈리아는 잉글랜드가 역습을 전개할 수 없도록 전방에서 패스를 방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에서 아주 강력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압박을 시작할 때 바렐라가 전방으로 올라가서 임모빌레와 함께 상대팀 수비라인을 압박하고 중원에서는 베라티와 조르지뉴가 1대1로 상대를 마크하는 형태로 압박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가 수비할 때는 순간적으로 4-4-2 전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할 때 순간적으로 바렐라가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임모빌레와 함께 수비라인을 압박하고 중앙 미드필더들은 상대의 중원을 압박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탈리아가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압박을 받는 잉글랜드의 중앙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가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전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이탈리아가 53년 만에 유로에서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을지, 아니면 잉글랜드가 유로에서 사상 첫 우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통해 경기를 보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